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제 성장 신화를 꼽으라면 단연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대변혁이 가능했을까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97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25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요, 무려 35,523달러가 됩니다. 자그마치 138배나 뛴 거죠. 아니, 대체 반세기 만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이었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한국이 어떻게 이 무역이라는 걸 국가 경제의 심장이자 엔진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 핵심 동력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요, 먼저 무역이 어떻게 한국의 엔진이 됐는지, 그리고 교역 파트너와 수출품은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미래의 도전 과제까지 함께 짚어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쟁이 막 끝난 뒤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한국이 어떻게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보세요. 1960년대 초만 해도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정말 미미했죠? 그런데 이 선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지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무역이 한국 경제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예 핵심 기둥으로 자리를 잡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자, 경제 엔진이 무역이었다면 그 엔진에 기름을 넣는,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파트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 파트너가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65년. 이때 한국의 무역 지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주 단출했습니다. 거의 모든 걸 딱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전체 수출의 60%가 넘는 물량이 미국하고 일본, 딱 이 두 나라로 향했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자, 그런데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으로 시간을 확 돌려보면 상황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이 무역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2022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22.8%로 단숨에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올라섭니다. 예전에 60%를 넘게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이제 합쳐서 겨우 20% 수준으로 줄었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세계 무역의 판도가, 그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교역 상대국만 바뀐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무엇을 팔았는지에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주제, 바로 한국 수출품의 놀라운 진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딱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요. 먼저 노동집약제.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상품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던 섬유나 가발 같은 거요. 반면에 자본집약제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어마어마한 기계 설비와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 이게 바로 한국 산업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장면입니다. 1970년 저 위에서 시작하는 선, 이게 바로 노동집약제 수출 비중이에요. 70%가 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선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바로 저 지점 보이시죠? 결국 모든 게 역전됩니다.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같은 기술 중심의 자본집약제가 한국 수출의 70%를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파는 물건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의 DNA, 즉 국가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고도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경제의 변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번째 주제에서는 그 밝은 면과 또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38배, 1970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소득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무역 중심 전략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신화의 뒷면에는요, 엄청난 고통과 불안정성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그렇게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경상수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거친 파도 같은 모습이 바로 그 험난했던 여정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저 아찔한 추락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무역에 크게 의존한다는 건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장의 대가로 수많은 위기를 견뎌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에는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무역이 우리 경제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둘째, 교역 파트너가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수출품이 가발이나 섬유 같은 단순한 제품에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제품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무역이라는 이 강력한 엔진은 대한민국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죠.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다음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의 엔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